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의 개념과 가업승계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순서와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될 세금은 늘어날 수도 이제 줄어들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 주에 이제 한 개의 경영권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1주식당 10개의 의결권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은 이제 재산과는 별개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의결권, 그리고 그 가업승계 주식은 이건 재산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개인에게는 자산이지만 또한 국가에게는 이제 세금의 원천이 되는 텍스입니다. 텍스. 그래서 이제 주식의 소유권, 이 재산권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창업자의 어떤 가치관, 이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죠. 그래서 이런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 가업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 가업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업 승계가 어려울까? 사실 이제 이 성공적인 가업 승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업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는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가 돼야만 기업이 유지되고 고용도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주는 모든 걸 바쳐서 우리 회사를 키워놨는데 이게 제대로 승계가 안 되면 누가 사실 기업할까 하는 생각을 하죠. 사실 이 가업 승계를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제도들이 많이 미비한 점이 있고 해외에 있는 어떤 제도들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마 올해도 아마 입법 발의를 좀 할 것 같은데, 가업 승계는 매년 이제 사후 관리를 줄여달라, 또는 이제 공제 금액을 늘려달라, 대상 기업을 확대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입법 발의가 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 세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업 승계 자체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원과 종업원의 갈등. 이거는 좀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가업 승계를 하고 싶어도 거래처 물량이 축소되고 이러면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악화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선친과 가족 간의 관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친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승계자녀는 한 명인데 형제분들한테 지분을 많이 나눠놔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서로 다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자금 활용이 이제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까지 합치면 한 2.2%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명주식, 지분이 곤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몇 명 이상이어서 지인들한테 해놨다가 지금 오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 지분이 엄청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승계도 못하고 이두저두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 보고서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아마 이 표가 20년인가 이때 나온 건데
사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달라졌겠지만 큰 맥락은 이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어떤 가업 승계가 오면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업체도 대표님께서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가업 상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없는 가업 승계가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주식이죠. 주식. 아무런 준비 없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주식 가치는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외부에 팔리지는 않고 이제 결국은 이제 상속 재산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50%죠. 이 50% 이제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도 실제로 법인의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죠.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유족 보상금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 이제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주가 없어지니까 이 외부의 압박도 있습니다. 창업주가 없어지면 이 매출처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금융기관은 또 이제 대출 갚으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납을 하거나 혹은 이제 금매로 팔거나 뭐 담보를 잔뜩 받거나 그런데 이미 이제 담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죠. 이렇게 되면 은행도 이제 대출 갚아라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주식의 물납은 이제 지금은 받진 않죠. 아무 재산이 없을 때 이제 비로소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받아도 처분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다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상속 감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은 돈을 모아서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분산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준비하지 못하면 이 지분은 이 지분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재산인 줄 알고 다 달려들어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도 안 되고 또 회사는 이제 흑자 도산의 가능성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납세 재원의 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얘기하죠. 상속세는 현금이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정말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OECD 국가의 상속세를 좀 알아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50%죠. 일본은 55%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45%입니다. 미국, 영국은 40%고 독일, 벨기에는 30%입니다. 칠레는 25%고 그리스, 네덜란드는 20%입니다. 덴마크는 15%고 스위스는 7%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4%고 캐나다, 폴란드, 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한 10개국 정도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의 어떤 추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속세가 50%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부담이 엄청 크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기업주나 이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이제 법인에 한정해서 총 자산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제 80% 이상이 비상장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이죠. 유동성 자산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세가 딱 발생한다.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걸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은 이제 문제가 뭐죠? 이게 이제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팔리기라도 하면
사실 이번에 이 삼성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은 이제 그림에 대한 거 너무 많으니까 이 반강제로 기부했죠. 예, 이 그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리움 박물관 자체, 이 이건희 회장님의 이 그림을 모은 자체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이제 박물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그 일부는 상속세 때문에 이걸 기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주식을 또 팔아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상장 주식은 그나마 좀 팔리니까 이게 괜찮은 건데, 사실 그렇지만 이 상장 주식도 이걸 판다는 거는 이 경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가치도 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이 비상장 주식,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 비상장 주식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들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이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 예전에는 사실 이 부동산이 쌌었죠. 사실 그때 이 구입한 부동산 이 가치가 많이 올라서 실제로 이 상속세로 내게 되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세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준비 없는 가업 승계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업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못했던 회사 하면은 제가 예로 넣어놨지만 이제 농우바이오하고 이제 37 이 두 회사가 진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가업 승계가 이제 준비가 미비해서 경영권을 뺏긴 이제 사례죠. 이 두 회사가 이 농우바이오와 이제 37. 농우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자, 묘목 이런 걸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농우바이오나 이제 37을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농우바이오의 스토리를 이제 잠깐 보면 이 대표님이 타계하고 상속세가 한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1200억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못 내서 이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상속할 때 이 할증이 20% 혹은 30%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가 아니고 60%, 65% 이렇게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5%의 이제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아무리 뭘 이렇게 하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우바이오, 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 때문에 결국 이 경영권을 매각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제 또 하나는 이 37, 너무 잘 아시죠? 이 37은 우리사주 조합 뭐 이런 것도 또 있지만 사실 이 37이 가업 승계가 못된 이유는 이 사전 증여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전 증여를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늘 이 사전 증여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전 증여를 하면 이제 상속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뭐 유상감자나 이익소각도 사실 사전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익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이익여금을 환원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텍스 프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증여는 반드시 이제 상속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은 그 회장님이 뭐 370억인가요? 이 금액을 이제 사전 증여했죠. 자녀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래서 뭐 이 직원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한테
370억을 사전증여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상속은 이제 10년간 합산이 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상속인 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임직원, 이 임직원들은 이 상속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5년, 이제 5년 동안 이제 합산이 되죠. 우리는 사실 이 5년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 회장님이 5년 안에 유보하신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직원한테 줬던 그 부분도 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고 이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억 정도 나온 세금을 이제 못 내고 결국은 회사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이제 막대한 세금 때문에, 물론 그 사전증여 재산을 제외한 세금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사점을 우리가 보면 이 사전증여는 절세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자녀한테 주식을 좀 나눠주고 이제 주가가 낮으니까 자녀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3년 미만이면 이제 주식 가치가 낮지 않습니까? 왜 낮을 때 나눠줄까? 왜냐하면 이제 낮은 자산은 이제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하더라도 합산되는 금액이 이제 적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증여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우바이오나 이제 37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업승계를 못한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준비 없이 또 이제 사전증여를 그래서 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돈입니다. 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의 대비를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 금융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산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융상품을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신보험을 활용하든 뭐 정기보험을 활용하든 이 금융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든 간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금융과 이 텍스를 융합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이렇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업승계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 어려운 거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이제 가업승계 조세 지원 제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와 가족분이 49%, 그리고 임직원이 51%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해당이 될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제 특수관계인 주식이 이제 50%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이사와 가족은 양도소득세법상 이제 특수관계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의 특수관계인은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자, 이럴 경우 여기는 임직원도 다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관계자 지분이 이제 100%죠.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업승계 이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여특례, 이거는 이제 살아 있을 때 대표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하는 거죠. 증여특례는 이제 중견기업이 가능하고 이제 증여재산은 이제 주식이거나 이제 출자 지분 뭐 이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이제 법인 사업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증여특례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인을 이제 그 주식으로 이 개인 사업자를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포괄 양수도 합니다. 사실 이때 이 포괄 양수를 할 때 모든 자산이 다 넘어가야 이 업력이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놔두고 나머지 자산만 이렇게 법인으로 이제 포괄 양수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업력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이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증자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10년이 안 된 주식도 이 가업승계 요건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업승계라는 거는 뭐 우리가 요건만 맞춰서 이제 딱딱 맞춰 들어가면 이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전문 이제 세무사,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랑 이제 상담하셔야 모든 혜택을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업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 등, 자, 이거는 이제 주식과 이제 출자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증여자 요건은 이제 60세 이상,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서 가업에 경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경영이라는 거는 꼭 대표이사로 또 꼭 뭐 법인에 이제 등재된 임원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경영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증자 요건. 수증자 요건은 이제 만 18세 이상 이제 거주자가 가능한 거죠. 이건 또 2인 이상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우리가 그 증여를 하면 뭐 5천만 원까지 성년인 자녀에게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그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성년은 이제 만 20세 이상이고 우리 그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대한 이제 성년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증자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은 뭐 다들 아시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이사로 꼭 그 취임을 함에 있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되어야 하냐? 이거는 꼭 등재되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드리지만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 임원은 이제 상증세법상 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에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는 안 돼 있지만 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 또 명함에 뭐 영업이사 이렇게 파고 이제 활동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요건 이제 법인세법상 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요 부분도 좀 가름하셔서 적용해야 누구까지 뭐 퇴직금을 2배, 3배 줄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00억까지입니다. 5억은 공제하고 5억 이후에 이제 30억까지는 이제 10% 그리고 또 나머지는 20%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 한도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과세 특례 신청은 이건 반드시 이제 특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여 신고할 때 그 양식이 틀립니다. 과세 특례 양식과 그냥 일반 증여 양식은 틀립니다. 그리고 증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되죠. 만일 우리가 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도 모르고 그냥 일반 증여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취소가 안 되죠. 물론 이제 3개월 이내 취소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난다면 이제 취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여 신고할 때도 좀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는 이제 7년이죠. 이게 그 바뀌었죠. 최근에 10년에서 이제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 안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 기업이 휴업 또는 이제 폐업하는 경우 또 증여받은 자가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게 아주 중요한데, 수중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 다른 특수 관계자들이 지분을 처분해서 이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죠.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여 시점을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그 증여 특례를 이유는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우상향된다는 이제 전제하에 쌀 때 지금 이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이제 합산 신고하지만 어떻든 간에 쌀 때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사실 타이밍을 잡는 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제일 낮았다고 생각됐는데 코로나 등 이제 이런 이게 생겨서 주식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거는 이 피상속인,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입법 발의를 하죠. 가업승계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 그 중에는 공제 금액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이제 법인의 그 규제하는 법인의 요건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또 업종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입법 발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또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자산이 5천억 미만인 법인들만 지금 가능하죠. 그리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이 가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경영했다. 그럴 경우는 최대 이제 5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자, 가업상속공제에 의한 이제 가업상속 상당 자산 가액이라는 게 뭐냐. 이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이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는 이게 법인만 가능하지만 이제 상속공제는 개인도 가능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서 사업용 부채 상당액을 뺀 그 나머지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액이라고 하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가격이죠. 우리 회사의 총 자산에서 사업무관 자산을 뺀 그 나머지 그 주식의 가액을 법인의 가업상속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무관 자산이라는 거는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또 임대용 부동산, 그리고 이제 대여금, 가지급금. 우리가 이제 유상감자나 이익 소각을 할 때 이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없애야 나중에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승계를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쉽게 가기 위해서 유상감자나 이익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다보유 현금, 이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주식. 만일에 우리 회사가 우리 자회사의 주식,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의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건 사업무관 자산이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우리 회사의 업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무관 자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사랑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죠. 이거 사후관리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가업상속공제도 이제 7년이죠. 그리고 해당 이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돼도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고용유지 요건도 이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법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머릿수로 했는데 지금은 머릿수와 총 임금액 이걸 두 가지 중 이제 하나만 이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되죠. 자, 이게 어떤 게 있냐?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그 가업상속공제 받은 그 토지가 그 무슨 수용됐다. 이럴 경우도 이 추징에서 배제되고, 두 번째는
이 가업승계 재산을 회사에 이제 국가에 이제 헌납했다 이럴 경우도 이제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속인이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이제 사망한 경우 이때도 이제 추징에서 제외되죠. 자,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규정 이것도 이제 2019년도 이전 것들은 뭐 7년에서 8년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이 추징률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단일하게 이제 두 가지로 바뀌었죠. 5년 미만은 이제 100%, 5년에서 7년은 80%.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바뀐 이유가 이제 락앤락이죠. 이제 락앤락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징을 하게 되면 추징세액을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세 곱하기 적정 이자율. 그래서 지금은 1.2%죠. 요거는 이제 작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1.8%였죠. 이제 그 전에는 2.2%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낼 때 이자 상당액을 이제 추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자진 신고하고 이제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이걸 양도할 때 이때 어떻게 되냐. 이게 2014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이분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2023년도에 이 주식을 팔 때 만일 내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제 100억에 받았다. 근데 이제 120억에 이제 팔 경우 나의 취득 원가는 이제 100억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상속세를 낸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법이 이제 항상 이제 뒤따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아버지가 이룬 자본이득, 만일 아버지가 액면가 이제 1억짜리 회사를 100억에 가업상속공제를 해주고 그 아들이 이제 120억에 이제 팔았다 이럴 경우 2014년도 이후 가업상속공제분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를 이제 1억으로 봅니다. 그래서 119억 모두에 대해서 다 양도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는 거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이건 그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산가치를 따졌을 때는 이건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양도할 경우, 이 양도가액이 이제 120억이고,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설립했을 때 이제 자본금이 1억짜리다. 이럴 경우 이제 상속세는 안 냈지만 이 양도세를 한 26억 정도로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상속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 취득가가 이제 100억이다. 이럴 경우 이제 양도가액이 120억이면 이제 2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20%의 세율로 이제 적용하고 있죠. 22%.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억이 넘으면 이제 27.5%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이게 비교해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 옛날 자료로 근거해서 이제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를 꼭 받아야 되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이제 그 당시 세금은 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세금을 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겁니다. 이제 가업승계를 위한 이제 의사결정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를 하겠다. 이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이 조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이제 가업상속공제로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 우리 그 사업무관 자산 이 비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건지, 또 임대형 부동산이나 뭐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 이 주식 가치를 이제 지금의 가치로 이제 답보하면 좋겠죠. 또 이 주식 가치를 더 떨어뜨리면 더 베스트겠죠. 그리고 또 주식 가치를 뭐 조금만 올릴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업상속공제로 간다고 이제 기장세무사님들이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매출이 이제 3천억 이상으로 이제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 가업승계라는 거는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이게 기본적인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뭐 증여나 뭐 상속이나 이제 매매로 이제 주식을 넘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낮을 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조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이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때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타 이제 자본화 전략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합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일을 해보면 이 한 가지 전략만 쓰진 않고 이 세 가지 전략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가업 승계의 목표를 이룹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이동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이제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당장 우리가 이제 힘든데 무슨 가업 승계고 주식 증여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때가 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쌀 때, 이때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이 매매나 증여로 지분을 이제 이동하죠. 이때는 그 우리 회사에서 주식 가치를 이제 평가합니다. 이제 지금은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라는 이제 하한이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좀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회사의 자산, 뭐 배당이나 뭐 기타 재산을 좀 없애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배당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좀 조정하고 그때 이제 승계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자기 주식, 뭐 이걸 활용해서 이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회사를 활용하는 전략이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 회사의 관계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지금은 제가 가보면 이제 관계 회사를 많이 설립해 놓으신 대표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모 법인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서 이제 관계 회사에 매매할 수도 있죠. 이때 이제 관계 회사에 뭐 설립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승계자로 이루어진 이 관계회사를 설립할 때, 이 관계회사를 설립할 때 우리가 이제 분할하는 그 자산, 이 사업권 이거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면 이거는 그 창업의 요건을 갖출 수도 있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이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분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권을 분할할 때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사업권은 이제 자녀 회사, 이제 관계 회사로 넘어가겠죠. 이때는 이제 장기 할부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서 그 대가를 좀 이렇게 천천히 이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이때 계약서 쓸 때는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걸 좀 기계적으로 쓰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는 그 당사자가 남이면 어떻게 쓸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승계자한테 그 사업권을
양도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뭐 사업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징여 이슈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은 중소기업 간에는 이게 이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좀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관계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모 회사의 사업권, 자산을 이제 분할, 창업, 자산 이전을 통해서 이 자녀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합니다.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계 회사의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인수 합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회사를 설립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이 주주 구성은 이제 승계 자녀로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관계 회사의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주죠. 다시 말해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관계 회사를 이제 부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관계 회사와 모 법인을 이제 합병하죠. 제가 이제 작년 말에도 이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그 궁극적으로는 한 4년에 걸쳐서 했는데 모 법인의 주식을 한 주 주면 자녀 법인은 뭐 한 0.5 정도 뭐 이렇게 주식을 주는 비율로 이제 M&A를 통해서 승계를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쓰고 또 두 번째는 그 관계회사가 설립돼 있으면 아버지의 주식을 관계회사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회사는 자녀가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모 법인은 관계회사가 이제 지배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업승계를 끝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주식을 이제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모 법인의 주식 가치를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이때 그 관계회사로 주식을 매각, 출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을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때 아버지의 주식을 관계회사에 팔았다. 이제 이럴 경우 당연히 이제 양도세는 이제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양도세는 이제 아버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한 20% 정도만 낸다. 사실 상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어떻든 간에 차후에 이제 상속 재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뭐 20%라는 세금이 많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잘했다. 이제 이런 대표님들이 사실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계 자녀가 직접 양수하지 않죠. 이 주식을 당연히 관계회사에 팔기 때문에 이게 우회적인 양수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대가 지급은 이제 관계회사에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제 저가로 하냐, 고가로 하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이제 누가 뭐 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재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계회사가 이제 모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관계회사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은 차등 배당을 하지 못하지만 이 법인은 아직도 그 특정 법인의 증여 이익이라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관계회사를 활용해서 모 법인의 그 차등 배당 뭐 이걸 통해서 미처분 잉여금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계회사는 이제 승계 자녀가 지배하고 또 모 법인은 이제 관계회사가 지배하는 구조로 이제 승계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회사와 모 법인을 합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계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가 결국 이제 모 회사와 흡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적격 합병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이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요건에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종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 처분에 이제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잘 지켜서 이제 적격 합병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릴 전략은 한 4, 5년 전 저희 버전이고 이제 지금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이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 주식을 활용한 이제 자본 정책입니다. 자, 이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고 이제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99.9% 그리고 아드님이 한 0.1%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었고 아마 이게 이제 누군가 와서 이제 차등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님이 주식을 이렇게 증여했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였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이제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한 35억 정도 하시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랑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증여 특례를 하기 전에 또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이 사업무관 자산을 이제 반환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한 30억 정도 이제 조세 부담은 한 6억 5,200 정도를 내고 자기 주식 취득 전략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했습니다. 5억까지는 세금 없고 그 이후에 30억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가보면 사업무관 자산이 하나도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30억 정도 이렇게 빼냈지만, 자, 그 이후에도 그 35억 중에 이제 30억은 이제 업무무관 자산. 그래서 조세 부담은 한 2억 5천 정도. 그리고 이 세금은 당연히 아드님이 내셔야 되겠죠. 이거는 6년 동안 연부연납으로 내시는 거고, 또 두 번째, 이 연부연납을 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담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담보는 뭐 대표님이 하셔도 되고, 법인에서 해도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당연히 이제 법인에서 이제 담보 설정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제 업무무관 자산, 이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한 4억 6천 정도.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세금이 사전 증여 부분 포함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세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우리 회사의 이제 주주 명부를 재편해 보면 다시 이제 구성해 보면 대표님이 46% 그리고 또 아드님이 29% 그리고 우리 법인이 24%.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법인의 그 지분이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사실 대표님께서는 내가 한 50% 정도는 자녀한테 주고 그래도 내가 이제 최대 주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분을 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이 자기 주식을 이제 관계회사한테 팔죠. 지금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만나보면 다 이제 법인 한두 개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도 이제 관계회사가 있었고 자녀가 이제 100% 주주인 이런 주주인 이제 법인으로 이제 만들어서 2차로 이제 자본 정책을 활용합니다. 다시 이 자기 주식을 희석할 목적으로 액면 이제 균등 증자를 합니다. 한 2억 정도.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주식은 의결권과 이제 증자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표님이 이제 52%, 또 이제 자녀분이 32%, 그리고 이제 법인은 이제 14%로 이제 지분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 가치는 40만 3천 원에서 27만 8천 원 정도로 이 주식 가치가 희석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 주식을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을 이제 관계회사, 자녀 법인에 양도합니다. 자, 이때 법인에서는 원래 취득가가 이제 40만 3천 원이었죠. 이제 그렇지만
주식 가치가 희석된 상태에서 이 30억을 자기 주식을 했는데 이 주식을 다시 관계사에 팔다 보니 주식 가치가 희석돼서 이제 양도가가 이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9억 2,900 정도의 이제 양도 차손이 발생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법인세 입금 산입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도 이제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태를 다시 보니까 최종적으로 주주 구성은 대표님이 52.25%, 아드님이 32%, 자녀 법인이 14%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녀가 47.75%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갖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또 이제 전략을 또 짜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차등 배당을 실시하죠. 특정 법인의 증여이익 관련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법인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인은 차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특정 법인의 증여이익만큼은 차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정도, 여기에 있는 1년에 2억 정도 이제 이렇게 차등 배당을 해도 세금은 안 나오겠죠. 예. 법인세만 나오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해서 주식 가치에 이제 결손이 생기므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주식 가치가 23만 원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식이 재편된 이후에 모 회사의 사업 부분 일부를 자회사 아들 법인에 이제 분할하고 합병합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죠. 그리고 또 모 회사는 일부 사업 부분을 분할하고 꾸준히 이제 차등 배당을 통해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죠. 자, 여기서 우리 그 대표님과 아드님이 배당을 안 받는 이유는 사실 이제 자녀 법인에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두 분들은 이제 소득이 많다 보니까 배당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고 이 자녀 법인에다 이제 배당을 몰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주식 가치가 이제 점점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아버지의 주식을 정리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팔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합병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 후 저가 증자 플랜을 짤 때 이제 몇 가지를 뭐 주의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기 주식 취득 후 저가 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이제 증가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 주식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식 가치를 희석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자기 주식이나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이제 법에 맞게 이 절차에 맞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점이 없게끔 이런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그 가업승계에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이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핵심 전략이죠. 이제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순자산 가치란 이제 순손익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죠. 물론 이게 시가가 없을 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순손익 가치는 뭐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 회사의 순자산 가치, 이 순자산 가치에는 뭐 미처분 잉여금이 있겠죠. 우리가 만일 미처분 잉여금이 이제 100억이 쌓여 있다. 이때 쌓여 있는 미처분 잉여금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새로운 주식을 이렇게 발행한다. 이랬을 경우, 이 신입주주들이 이 주식을 가졌다. 이럴 경우,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사실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순손익 가치만 평가되고, 미처분이익금 100억에 대한 이제 권리를 포기한 이제 우선주에 참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을 저가로 이제 참여할 수 있죠. 저가 증자한 주식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1 종류 주식, 제2 종류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매겨지겠죠. 다시 말해, 이거는 저가, 증자, 우선주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이제 저가로 증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있다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제 기획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나와서, 여러 회사에 이 기획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좀 부과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소명을 해서 한 1억 정도로 이제 끝냈죠. 예.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우선주, 저가 증자 우선주. 이 저가 증자 우선주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한 50%의 이제 지분을 갖고 계셨는데, 자제분들한테 좀 더 주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제분들도 이제 증여세 공제를 다 쓰고 또다시 증여하려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한 173억 4천 정도의 이제 평가금을 갖고 있고, 한 주당 가치가 이제 17,340원이죠. 자, 근데 이 회사에 저가 증자 우선주 전략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가치 평가를 했더니 한 주당 가격이 6,907원. 사실 상당히 낮아졌죠. 그리고 보통 뭐 지금 이렇게 회사를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관계회사를 갖고 있죠. 또 이 회사도 이제 관계회사가 있었는데, 이 관계회사의 대표님도 이제 같은 대표님이었지만, 또 그 지분도 좀 이렇게 그 아버님이 많이 갖고 계셨지만, 관계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좀 그 주주를 좀 재편하고, 또 자녀들로 주주를 좀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이 조건부 저가 우선주 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참여한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9억 2,700 정도 생기고, 그리고 이 지분을 12.64% 정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현재 가치대로 평가했으면 한 5.45%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 저가 우선주 정책을 통해서 한 12.64% 이렇게 참여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전략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할 때, 지금은 그 개인은 차등 배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법인은 일정 부분 가능하죠. 이제 특정 법인의 증여이익을 활용해서 여기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있다 보니까 2억까지는 이제 세금 없이 차등 배당으로 이 관계회사가 배당받을 수 있죠. 우리가 사실 2억이라고 그러면 뭐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또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받으면 또 효과들이 있겠죠. 사실 이 전략은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 전략도 사실 상당히 이제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계 법령이 있죠. 이게 다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조건부 우선주에 대한 이제 증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승계 자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플랜이죠. 저가 우선주 불균등 증자. 자, 이거는 시가로 불균등 증자하는 것보다 한 2배의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지분 확보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주식가치 평가에 있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저가 증자 우선주입니다. 나머지 쌓여있던 이 100억에 대한 미처분 잉여금, 이거에 대한 건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그 미처분 잉여금이 100억이 쌓여 있어도 사실 과연 그 잉여금을 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잉여금은 법인에 녹아져 있고, 또 뭐 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뭐 증여도 하고 이제 상속도 하고 M&A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하고 저가로 이제 증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환사채, 이 신주 인수권의 전환사채를 활용한 이제 전략도 있죠. 자, 이때는 우리가 전환사채를 활용하면 이게 이제 전환사채라는 거는 지금은 사채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죠. 근데 이때는 반드시 이제 증여의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증여세도 자녀들이 안 내고 뭐 이렇게 법인에서 낼 수 있게끔 또 이 증여세를 좀 안 낼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죠.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거 법령은 이제 상속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있습니다. 자, 상속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은 배당의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배당의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 배당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상증세법 통칙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 가액. 사실 이 통칙은 이제 좀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증자일 전에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 신입사원이라는 거는 합자, 한명, 유한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입주주,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때는 이제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의 분배하지 아니하는 그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 다시 말해 미처분 잉여금 이 100억은 포함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상증세법 시행령 비상장 주식의 이제 평가시 순자산 가액에도 이제 같이 나와 있죠. 신입주주. 예. 따라 이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이제 배당받는 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신청사라는 건 이제 누군가 물어본 거죠.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신주 발행이 이에 해당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법인 등기, 사실 이래서 이런 서류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정관, 주주총회, 이제 법인 등기. 이게 반드시 증제되어 있어야 되고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법 344조 제가 종류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때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자녀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상환, 전환에 따른 내용이 다른 주식, 이걸 이제 종류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정관의 각 종류 주식의 발행수를 정해야 되고, 또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상법 344조 2에 보면은 이익배당,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관에 그 종류 주식 또 주주에게 교부하고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 재산의 가액의 결정, 이익의 배당하는 조건,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 배당에 관한 이제 내용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 이익 배당의 기준도 이익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반드시 등기, 주식 종류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서도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경우는 보통 주식으로 이제 등기하고 또 이제 상법 344조 1, 344조 1이란 거는 여기 나와 있죠. 회사의 이익과 배당, 자녀재산 분배 등 뭐 여러 권한에 관한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제 발행한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보통 주식이고 나머지는 정관의 그 주식의 내용을 정관의 그 주식의 명칭, 그 주식에 관한 정관의 그 주식에 관한 이제 사항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입주주들은 반드시 신입주주만 이제 조건부 우선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자본 환원 정책에서 이제 저가 신이익 소각에서 그 저가 우선주는 이제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그 종류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 반드시 이거는 그 신입주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아들이 주식을 조금만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주식을 다 반납하고 소각하고 다시 신입주주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발췌한 건데 이제 우선주 발행할 때 우리가 이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해도 되고 기존의 이제 보통주를 우선주로 이렇게 전환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저가 증자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주식을 활용한 뭐 자본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